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재무회계 파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를 보시면 알다시피 1편이 재무회계고 2편이 원가회계, 3편이 이제 문제풀이로 이어지겠죠. 재무회계를 먼저 시작하는데요. 우리 페이지 2페이지를 보시면 1장 재무회계의 기초 그랬죠? 느낌이 기초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이고 쉬운 부분처럼 보이지만 다분히 여기 파트는 이론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금 공부하기가 싫은 부분이죠. 즉 재무회계 개념체계 그 안에 회계 공준이라든가 회계 정보 질적 특성 같은 게 있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이 부분에서 시험이 이제 종종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또 기초적인 부분일지라도 우리 일반 기업회 기준과 KIFRS 간의 차이점이 이쪽에서도 집중적으로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도 우리가 정리해서 공부를 함으로써 일반 기업회 기준이 출제되든 뭐 KIFRS에 의해서 출제되든 자, 부담 없이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교재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페이지 보시면 먼저 재무회계를 시작하며 그랬죠. 한번 참고로 읽어보시고 두 번째 문장을 봐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장부를 작성할 때 지켜야 할 법률이 기업회계 기준인데 크게 두 가지로 이원화되어 있다고 했죠. 바로 그런 내용이 나와 있네요. 자, 이에 따라 상장기업과 대규모 금융회사에서는 한국채택국제기준, 편의상 발음하기 힘드니까 KIFRS라고 하겠습니다. 그 KIFRS가 의무 적용, 선택사항이 아니죠. 의무 적용되고 우리나라 기업의 99.9% 이상이 비상장 기업인데요. 이런 비상장 기업에는 자, 일반 기업회 기준, KGAAP라고 해요. 그 일반 기업회 기준이 적용됨으로써 자, 기업회 기준이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다는 거죠. 이에 따라 본 교재는 자, KGAP, 즉 일반 기업회 기준 위주로 서술하되 한국채택 국제기준과 일반 기업회 기준과는 자, 차이점을 각 장마다 요약하여 자, 설명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겠다는 거죠. 자, 이 부분 참고해서 수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자, 먼저 1절에 보시면 재무회계의 의의가 나와 있죠. 뭐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다 아는 부분이지만 자, 정리를 하고 간단히 정리를 하고 또 넘어가야겠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1절에 공부할 게 재무회계의 의의입니다. 의의. 자, 의의는 각 책마다 약간씩 다르게 되어 있지만 이 교재에 나와 있는 이 의의가 이제 미국식 정의인데 가장 자, 정의가 짧으면서도 자, 모든 내용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훌륭한 정의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재무회계란 자, 기업의 일부 정보 이용자에게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재무제표라는 그 도구, 표준화된 양식을 통해서 재무 보고를 하는 회계를 재무회계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모든 내용이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잠깐 우리가 세부적으로 봐보시면 의에서 먼저 이 재무회계는 외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죠. 만일에 내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가 되어버리면 이제 원가회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의에서 자, 이 재무회계는 자, 외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입니다. 그렇죠? 외부 정보 이용자, 내부 정보 이용자인 경영자를 위한 회계면 원가회계에 영향이 되지만 외부 정보 이용자이기 때문에 재무회계 되는 거죠. 대표적인 외부 정보 이용자가 자금을 출자한 주주라든가 은행처럼 자금을 대여 빌려준 채권자가 있겠죠. 주주, 채권자. 그 밖에 뭐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는가 감시하는 정부, 환경 오염시키지 않나 감시하는 뭐 시민단체, 그리고 월급이 꼬박꼬박 나올 건가 항상 노심초사하는 우리 종업원들. 종업원도 내부 정보 이용자가 아니라 외부 정보 이용자예요. 그래서 외부 정보 이용자는 이렇게 무수하게 많죠. 핵심이 이제 주주하고 채권자입니다. 이런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이들에게 자, 왜 제공해요?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거죠. 소스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자, 의의 또 경제적 의사결정. 이 주주나 채권자들이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겠다는 거죠. 여기서 경제적이라는 것은 뭔 뜻이에요? 참 우리가 교재라든가 신문에 뭐 TV 같은데 경제적이란 말이 나오면 참 천한 말입니다. 참 천한 말인데 그냥 이거 뭡니까? 경제적이라는 것은 그냥 돈과 관련된 거죠. 돈과 관련된 의사결정. 주주는 어떤 돈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해요?
뭐 기업 경영 성과가 좋을 거래 상대면 기존 주식을 계속 가지고 있거나 추가 매입을 하겠죠. 반면에 경영 성과가 안 좋을 것 같으면 가지고 있는 주식을 처분해야겠죠. 이런 주식을 계속 보유할 건가 처분할 건가. 채권자 같은 경우는 자금 대여한 것을 만기를 연장할 건가 아니면 곧바로 해소할 건가 또는 추가 대출 해줄 건가 말 건가. 이런 돈과 관련된 의사결정, 그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 우리 회계 담당자 하는 일이 바로 이런 주주나 채권자가 돈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뭐 하는 거예요? 전달하기 위해죠. 전달. 그래서 여기서 핵심 단어가 또 전달이라는 게 나와요. 이 재무회계 의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전달입니다. 그래서 글씨가 진하게 되어 있죠. 그럼 전달은 어떤 의미냐? 자, 전달은 회계와 부기를 구분하는 기준이 돼요. 우리가 부기란 게 있죠. 부기. 뭐 우리 부기는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원래 부기는 뭔 뜻이에요? 자, 장부기입. 장부의 회사에서 발생한 사건을 장부에 기록한다. 그 장부기입을 부기라고 그래요. 장부기입이 한자인데 이걸 일본 애들이 발음하기가 힘들대요. 혀가 짧잖아요. 그래서 장자하고 입자 떼버리면 이제 장부기입이 뭐가 돼요? 부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정확한 명칭은 장부기입인데 발음하기 힘드니까 자, 부기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부기와 회계의 차이점 뭐냐? 부기라는 것은 단순하게 장부의 기록에서 회사에서 발생한 사건을 기록해서 보관한 걸로 끝나지만 회계는 그 부기에다가 플러스 뭐요? 바로 전달이죠. 외부에 공표를 해야 돼요. 자, 장부 기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록해서 보관하는 게 아니라 보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달 기능이 있죠. 이 전달이라는 것은 무서운 말입니다.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겠죠. 그래서 부기와 달리 회계는 책임이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부기와 회계를 구분하는 기준이 이 바로 이 전달이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일부 정보 이용자에게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그럼 전달하려면 뭔가 도구가 필요하죠. 그 도구가 되는 자, 표준화된 양식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재무제표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자, 전달하면 어떤 전달하려면 도구가 필요한데 그 도구, 그 표준화된 양식을 우리는 재무제표라고 그래요. 뭐 영어로 FS라고 합니다. 재무제표를 FS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 약자인지는 자, 물어보시면 신뢰가 돼요. 자, 재무제표라는 표준한 양식, 그 도구를 통해서 이 재무제표에 어떤 내용을 담아요? 이 재무제표의 어떤 알맹이. 자, 이게 재무제표가 그릇이라면 그 그릇 안에, 바구니 안에 뭐 알맹이가 필요하죠? 바로 재무보고라는 내용물을 담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 엮어버리면 재무회계 의의가 됩니다. 기업의 일부 정보 이용자에게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재무제표라는 도구를 통해서 재무보고를 하는 회계를 재무회계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 봐보시면 자, 예, 그림이 표가 하나 있죠. 자, 이 표준한 양식 보고수단인 재무제표는 크게 6가지가 있어요. 아, 5가지가 있죠. 자, 5가지가 있는데 5가지 중에 차이가 있다면 우리 일반 기업회 기준과 자, 국제 기준 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자, 그 부분은 우리가 차차 공부할 건데요. 보시면 재무제표 첫 번째가 뭐가 있어요? 재무상태표라는 게 있죠. 두 번째가 손익계산서. 자, KIFRS에서는 이런 일반 손익계산 대신 포괄 손익계산서를 요구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일반 기업회 기준은 그냥 손익계산서, 그다음에 한국채택 국제 기준은 포괄 손익계산서를 요구하는데 그 두 개의 차이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표, 영어로 CF라고 하죠. 캐시플로우, 그다음에 자본 변동표, 주석 이렇게 5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재무제표, 즉 표준화된 양식이죠. 수많은 일부 정보 이용자한테 동일한 소스로 정보 제공해야 되니까 그 표준화된 양식, 그 보고 수단인 재무제표는 5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우리 일반 기업회 기준도 5가지. 자, 국제 기준도 5가지인데 다만 차이가 있다면 손익계산서 부분이죠. 일반 손익계산서과 포괄 손익계산서가 그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리고 자, 표를 보시면 재무상태표라는 자, 재무제표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요? 자, 재무상태표는 자, 기업의 일정 시점 후 재무 상태를 보고하죠. 그래서 일정 시점은 하루를 말해요. 주로 대부분의 법인들이 결산일이 자, 12월 31일이죠. 그래서 자, 특별한 말로 쓰면 결산일은 12월 31일로 봐야 되는데요. 즉, 자, 12월 31일 현재
그죠? 12월 30일, 즉 보고기간 말 결산일 현재의 재무 상태를 보고합니다. 이 재무제표는 재무 보고를 하기 위한 수단인데, 자, 첫째, 재무 상태표는 어떤 재무 보고를 한다고요? 일정 시점 후 재무 상태를 보고해요. 재무 상태를 보고하는 자, 구성 요소는 자, 자산, 부채, 자본 세 가지가 있죠. 자, 12월 말 현재 특정 기업의 자산은 얼마고 또 부채는 얼마인가? 그 자산에서 부채 뺀 자본은 얼마인가? 이런 재무 상태를 보고합니다. 하루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 재무 상태표를 자, 정태적 보고서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고요할 정자 써서 자, 정태적 보고서라고 그러고, 나머지 재무제표는 이제 동태적 보고서, 움직일 동자 써서 동태적 보고서라고 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손익계산서 또는 포괄 손익계산서죠. 이것은 기업의 일정 시점이 아니라 일정 기간이죠.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즉 하루가 아닌 365일을 가정한 거죠. 그 일정 기간은 경영 성과를 보고합니다. 자, 재무 상태표가 기업의 재무 상태를 보고한다면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경영 성과를 보고하는데요. 경영 성과를 보고하는 수단은 바로 수익과 비용이죠. 물론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제 포괄 이익 같은 게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크게 수익과 비용 두 가지 있다. 그래서 재무 상태는 재무 상태표가, 경영 성과는 손익계산서가, 즉 경영 상태가 다른 말로 경영 성과예요. 자, 이것을 보고하는 게 손익계산서다. 그리고 현금 흐름표는 자, 재무 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보완하는 성격이 있는데요. 이것은 뭘 표시하냐? 기업의 일정 기간, 그렇죠? 일정 기간은 현금의 증가 감소 내역을 보합니다. 여기서 현금이란 것은 우리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있죠? 우리가 나중에 공부할 건데요. 통화대용증권, 당좌예금, 보통예금, 현금성 자산, 이 다섯 가지로 구성된 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인데, 바로 그 현금을 말한 거죠. 다섯 개 합친 거. 그래서 일정 기간은 현금의 증가 감소 내역을 보고하는데요. 이 현금표가 직접적으로는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최근 들어서 시험에 조금 나와요. 이 부분도 보완해서 자, 강의를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자, 현금의 증감 내역, 1년 동안은 현금이 기초가 기초현금이 1억인데 기말의 현금이 1억 5천이다. 그러면 1년 동안 현금이 5천만 원 증가했죠? 그럼 5천만 원 증가한 원인이 뭐냐? 그 원인을 세 가지 원천으로 구분합니다. 영업활동에 따른 현금은, 투자활동에 따른 현금은, 재무활동에 따른 현금을 나눠가지고 자, 이걸 구분해서 표시하는 거죠. 그런 양식을 재무, 자, 우리 그 양식을 현금 흐름표라고 그래요. 반면에 자본 변동표는 우리 자산에서 부채 뺀 걸 자본이라고 그러고 순자산이라고 그러죠. 자본은 우리 일반 기업 표준은 다섯 가지 구분하죠. 다섯 가지로.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손익 누계, 이익여금. 나중에 다 공부할 거예요. 반면에 똑같은 건데, 자, 우리 한국채택국제기준은 납입자본, 기타 자본 요소, 이익여금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비교해서 설명할 부분이고요. 이런 자본에 대해서 1년 동안의 자본의 증가 감소 내역을 그 표시하는 게 이제 자본 변동표에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기업 일정 기간은 자본 증감 내역을 보고하죠. 현금 증감 내역은 현금흐름표, 자본 증감 내역은 자본 변동표가 반영해요. 그리고 이제 주석이라고 했죠. 특정 계정 과목에 대해서 주일, 주이 이렇게 주석을 단 다음에 자, 보충 별지에서 상세 설명하는 거죠. 비교적 상세 설명하는 게 이 주석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기업의 특정 계정 과목에 대해서 별도로 간결하게 보고한다고 했죠. 자, 말이 간결한 거지 실제로 기업의 주석 내용을 보면 정말 복잡합니다. 그래서 자, 이 주석까지 포함해서 총 자, 5가지를 우리가 재무, 제표라 칭하고 있다. 그래서 잊지 마세요. 주석도 자, 어디에 포함된다고요? 재무, 제표에 포함된다. 그리고 시험에서 단골로 나오는 게 바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인데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주총 결의사항을 기재한 서식인데요. 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현재 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석으로만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재무제표가 아니라는 것 기억을 하시고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재무회계 의의를 공부했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3페이지에 우리가 가장 공부하기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종종 시험에 나오니까 우리가 소홀히 할 수는 없는 부분이죠. 바로 재무회계 개념체계입니다. 재무의 개념체계. 이 개념체계 안에서 재무회계의 목적이라든가 또 회계 공준이라든가 회계 정보 질적 특성이 반영되어 있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정리를
해야겠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런 부분은 딱딱하고 재미가 없더라도 제가 설명드린 부분만 공부하시면 돼요. 제가 설명드린 거 그걸 추가하거나 그 이상도